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 투표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해외 언론은 탄핵 이후의 한국을 전망합니다. 온갖 혼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와 탄력을 보여주지만 서울의 봄 속편과 같은 이번 사태의 결과는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윤석열 대통령 이후의 집권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후보가 아닌 다른 어느 민주당 후보라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집권 이후 한국의 미국과의 관계는 손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단기간은 버티겠지만 정치 위기와 정권 교체로 막대한 영향과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노동계약과 관련해 항만 노조 편에 서는 듯 보입니다. 친노조 성향 인물을 노동부 장관으로 인준한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 2기는 임기 1기보다 친노조 접근을 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공화당이기 때문에 눈에 띕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시진핑 주석을 취임식에 초대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뉴저지주 하늘에 일반 드론과는 다른 드론이 기간 시설을 중심으로 자주 출몰하자 앤디 김 연방 상원 의원 당선자를 포함한 정치인들이 정부의 자료 공개를 촉구합니다. 백악관이나 국방부는 외국 정부의 드론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뉴저지 주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살해 이후 의료 시스템에 대한 논쟁은 뜨겁습니다. 용의자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가입자는 아니었지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보험 처리 거부율이 다른 보험회사보다 2배 높고 수익은 높습니다. 구속된 아이빌리그 출신 용의자는 일본 산악지대에서 은둔 생활을 했고 이 같은 생활이 수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인간 없는 로봇화 일본 사회를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미국에서 비상금은 얼마나 있어야 하고 비상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9시 35분경에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진입니다. 오늘도 아마 내일이 토요일이지만 내일도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가 세계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큰 뉴스가 그분들께 될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경에 2차 탄핵 투표가 있고 1차 때보다는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지금 조금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섹션에서는 이번 이 탄핵 이후에 여러 가지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국과의 관계, 그리고 어떠한 일상생활면이라고 할까요? 소프트 파워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까지를 종합한 하나의 기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이티스트를 조금 전해드리자면요. 뉴스가 너무너무 많아서 많은 뉴스들이 나오면 또 묻히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중요한 것들을 전해드리자면은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구속된 것은 대한민국 경찰 역사상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구속된 사람들이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개입이 됐는데 사전에 알았다는 거죠. 그 안가의 미팅에 갔었다는 것. 수도 방위군 사령관도 체포가 됐고, 그리고 어제 사실은 이 내용은 제가 저희 아침 뉴스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한동안 로스앤젤레스에서 저녁 시간에 굉장히 핫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뉴스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어준 씨가 나와서 증언을 한 건데 그 내용이 너무 샤킹하기는 했지만 본인도 얘기를 한 것처럼 제보를 받은 것인데 여기에 대한 사실 확인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너무나 내용이 샤킹해서 한동안 퍼졌었거든요. 간단히만 전해드리자면은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그러니까 체포조가 아니고 암살조다. 본인과 다른 사람들, 조국, 양정철 이런 사람들은 체포해서 그리고 거기에 또 북한이 개입하고 북한 군의 군복을 어디에다가 놓고 북한군이 개입한 것처럼 하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또 생화학 테러도
제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그 최민희 의원이죠. 최민희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아마 가장 많이 출연을 한 뭐 이번에 당선되기 전에도 그런 인물 가운데 속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 8분 정도, 제가 본 것은 한 8분 정도가 되는데요. 나머지 제보자에 대해서는 뭐 그냥 한국의 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김병주 의원 뭐 이런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했는데 김병주 의원이 그 전에 약간 이제 살짝 이런 것을 뭐 방송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내가 그 김병주 의원의 인터뷰를 듣고 그 이후에 제보받은 게 아니라 내가 김병주 의원에게 제보를 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내용이 하도 샤킹을 해서 체포조가 아니라 암살조다 해서 굉장히 뜨거운 뉴스였고 한국에서는 그다지 이제 그 이후에는 뜨겁게 다루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어제 말씀드렸던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밤 11시경에 있을 그 탄핵 투표에 대해서는 조국 의원이 이제 마지막으로 뭐 16일에 구속이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의 대표였기 때문에 처리할 문제, 시간을 좀 주는 거죠. 그리고 역시 이것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빨리 조국 의원의 자리를 어차피 비례대표제였으니까 좀 빨리 했습니다. 보통 뭐 열흘 그 안에 처리가 되는데 빨리 해서 이제 다른 의원을 대치를 했어요. 백선희 의원이죠. 그래서 투표에는 지장이 없이 역시 8명. 그럼 어제 국민의힘에서 7명 이탈한다고 했으니까 1명. 이것보다는 더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한국에서 지금 질서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것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권성동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지금 뭐 당론으로 탄핵을 안 한다. 이게 당론이었었잖아요. 이걸 계속 유지할지 아닐지 투표를 하라고 할지 말지 이거 이제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 내용은 오늘 밤 11시경을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탄핵이 되건 탄핵이 되지 않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태로 앞으로도 오랜 동안 남은 임기 동안 한국의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거의 모든 사람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많은 매체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코노미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사의 시작이 이러네요. 2023년 한국 최고의 흥행 영화는 서울의 봄인데 서울의 봄의 속편과 같았다는 거죠, 이번이.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그 뭐 40여 년 전에 전두환이 권력을 장악한 그 과정을 교훈적인 역사 드라마로 44년, 45년 이 교훈적인 역사 드라마로 간직을 했었어야지 되는데 지금 이제 서울의 봄이 다시 스트리밍 그 플랫폼에서 엄청나게 인기라면서요. 그리고 서울의 봄을 뭐 연출한 사람, 배우들도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해야지 된다 하는 목소리를 조금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을 시도한 것이 서울의 봄의 속편을 연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속편은 불시착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뭐 탄핵 표결에서 살아남았고 며칠 가만히 있다가 사죄하면서 권력 이양을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총 그 사령관직 국방부에 이건 유지를 했고 모든 권위는 도덕적인 권위나 윤리적인 권위는 상실된 상태에서요. 이게 또 12.12 사태 때 딱 또 저도 그 날짜를 그렇게까지 연결시키지는 못했었어요. 하도 요즘 뉴스가 많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여당이 다 잘못한 것이고 여당의 잘못에 대한 경고성으로 계엄을 그렇게 일시적으로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 하면서 발동을 했었던 것이다 하고 연설한 것이 전두환이 쿠데타를 한 45년 전에 12월 12일 같은 날짜였다. 그날 그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공직에 있다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전망입니다. 오늘 밤에 2차 표결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고요. 거리에서의 압력이 거세다는 거죠. 시위대들. 한 62세의 연금을 받는 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 나와서 이 추운 겨울에 이러고 있기는 나에게는 기후가 맞지 않지만 그래도 너무 화가 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쫓겨날 때까지 거리로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만 간 게 아니라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또 군인들을 보냈고 더 많이 보냈다고 하잖아요. 뭐 북한의 해킹으로 알려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그게 4월 총선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그럼 뭔가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그런 증거는 없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러면 왜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본인이 당선되고 하는 선거는 부정선거가 아니고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여당 대통령으로서 있을 때 부정선거가 났다고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을 조금 했어요.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을 조금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이분도 계엄 선포에 대해서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저거 가짜다. 텔레비전 방송국이 해킹당한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는 돌이켜보면은 이제 의도가 보였다. 우리가 굉장히 지금까지 많은 뉴스를 그냥 접한 것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충성파를 국방부와 정보국의 주요 직책으로 옮겼고, 그 당시에는 뭐 돌려막기 한다. 사람들이 뭐 인준도 안 될 것 같고 하니까 이미 된 사람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회전문 인사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야당 지도자들은 그에 대해서 뭐 계엄령을 경고를 했었고, 또 무엇보다도 김용현 국방장관이 청문회에 나가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계엄이 있느냐, 말도 되지도 않는다. 그런 명령이 내리면 내가 거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체포가 됐고, 또 뭐 자살 시도를 하다가 교도관에게 발견이 돼서 지금은 뭐 안전한 상태라고 하고,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를 시켜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부터 사과를 했고, 그리고 다시 사과를 뒤집고 끝까지 싸우겠다. 야당이 잘못해서 그렇고 나는 합법적인 통치 권한을 활용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정당화하게 그렇게 또 설득을 시킬 때 설득당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하면은 저의 말이라고 저도 엄청 공격을 하고 당하고 있거든요.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이고, 뭐 여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엄청 반대를 하면서 이 한동훈 대표를 그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는데도 막 욕지거리를 하고, 이런 그 국민의힘의 정치인들도 있는데 이코노미스트가 바깥에서 보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지금까지 쭉 계엄부터 해왔던 행동을 이게 정당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한국은행 총재도요, 그 계엄령은 불필요했고 상상하기 어려운 미스테이크라고 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미스테이크라고 했고, 정말 당혹스러운 거다. 그런데 이 한국은행 총재는 총재고, 다른 전현직 이코노미스트가 인터뷰를 한 정치인, 또 이제 그 국가에서 일하는 관료, 외교관들은 이것보다 이 한국은행 총재보다 훨씬 노골적인 날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로한 그 랭귀지를 썼다는 건데, 수치스럽고, 아니 멍청하긴 저렇게 멍청할 수가 있어. 미쳤지, 초현실적이지, 상상할 수 없고 터무니없고, 이건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니야? 더욱 이런 그 좀 강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12.12 그날의 국민 담화가 지지층과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을 결집시켰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끝까지 나갈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알아서 행동해 했을지는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 다수를 이해시키기는 이거는 좀 아닌 것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 매듭이 지어지든지 한국의 이 계엄 사태로 시작된 결과는 광범위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이 계엄 처음에 미국 매체가 많이 보도를 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서울에서 미국과 함께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을 공동으로 주최해서 이 한국이라는 국가를 민주주의의 보루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이 민주주의의 보루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이 주최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을 이 미주 밖에서 한 것은 아시아에서 한국이 처음이라는,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이러한 것을 좀 이렇게 높여주고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내세웠다. 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했었을 때 오늘의 미국에서도
그 foreign policy라든가 foreign affair 등을 인용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미국에서 오래 방송을 했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들과 한국 국정 과정을 해외에서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많이 봤었잖아요. 달랐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국내적인 것은 모르겠으나 국제적인 것에 한국이 늘 북한이라는 것에 발목이 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 안에서 우리가 전부라고 하고, 뉴스도 봐도 국제의 중요한 뉴스는 해외 토픽감이고 이랬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에 집권을 하면서 이 한국도 뭐 이 북한은 북한이고 세계로 나가야지 된다고 굉장히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했었던 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오늘의 미국에서도 많이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이요. 외교 부분.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오면서 본인의 업적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외교적인 업적으로 꼽고 있기도 하고요. 이랬는데,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미주가 아닌 한국에서 열린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 글로벌 중추국가, 이걸 다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했다. 그 개헌 발표와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이런 일로 미국의 정부 관리들은 한국과의 동맹이 여전히 강철처럼 단단하다고 강조를 하지만, 그러나 미국이 거의 3만 명, 2만 8천 명 정도 미군을 주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을 포고를 할 때 사전에 미국에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신뢰가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에 통고하는 것은 미국이 큰 나라고 무슨 뭐 이런 사대주의적인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미군이 2만 8천 명, 그럼 그 관련자들도 있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통고를 해야지 되는 이 국가 간의 프로토콜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신뢰가 손상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대통령 미국 당선인인 트럼프를 관리하기도 굉장히 불리한 입장인 거 뭐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오랫동안 한미동맹의 회의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첫 번째 임기에도 주한미군 철군을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가장 트럼프 그 대통령의 마음, 뭐 방위비라든가 주한미군 철군 문제라든가, 철군하는 것도 좋지만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 철군하는 것도 좋지만 철군을 하면 주한미군 없이 핵을 가진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그 자기 방어를 가졌을 때 미군이 철군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한국이 사실은 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떠한 그 인간적인 개인적인 유대감, 이걸 이제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자가 좋아하는 외교 관계니까는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가장 유리한데, 그런데 그가 취임할 때 서울은 지금 공백이잖아요. 권력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점을 이제 걱정을 합니다. 이 점은 어제 말씀드린 빅터 차 부시 행정부에서 이제 남북 관련 이런 일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띵크탱크에서 일하는 빅터 차, 이분도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위기는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될 수 있다. 이거 누구나 다 상상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한국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을 하면은 대통령 직무 정지되고 뭐 그 사이에 권한은 총리에게 넘어가죠. 헌법재판소 180일 안에 최종적인 판결을 내려야지 되고, 지금 6석만 채워졌고 3명의 판사가 10월 달에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6명이 다 찬성을 해야지 되고, 뭐 이런 그 문제들, 해외에 이 정도로 지금 한국의 소소한 그 내부 디테일까지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그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자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든 가능성에 다 지금 베팅을 하는 거죠. 시간도 좀 벌고, 이게 이제 탄핵을 당하는 게 더 낫다, 내가 사퇴하는 것보다, 뭐 지금 그렇게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검찰이 더 빨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가갈 수 있다. 저쪽에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 그건 탄핵 요건에 맞아야지 되잖아요. 그것보다 내란죄, 더 빨리
이제 수사 쪽에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지금 뭐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뭐 위중교사 이런 거 뭐 1심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각오한 두 가지 사건 그리고 또 이제 또 있고 하는데 이게 이제 2심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지 그때까지 지금 국민의힘도 어머 저거 이재명 대표도 안 됐으면 하고 바라는 거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야 당연히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고 해서 지금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출마 금지를 바라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이재명 대통령을 원하는 워너비 대통령 이제 민주당의 뭐 사실상 확정된 후보는 지금까지 수사받을 때마다 또 이재명 그 대표의 지지자들도 그랬고요. 개혁의 딸들도 그랬고 아무런 죄가 없는데 검찰이 마녀 사냥을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다 라고 그동안 주장을 해왔고 그동안은 그것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을 씌운 건 아니잖아. 근거가 있잖아라고 얘기한 사람도 상당수 있었는데 그런 차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계엄이라는 그런 그 불시착한 보호를 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낫지 하는 쪽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분위기를 업고 이재명 대표가 나는 나가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통령에 나갈 거야. 선거에 나갈 거야. 하면은 이제 한국에는 두 번째 헌법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민주당 후보는 지금 새로운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예상합니다. 국민의힘의 그 누구보다도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외교 정책은 완전히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외교 정책은 지금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됐건 다른 사람이 됐건 또 이쪽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이 됐건 다른 사람이 됐건 완전히 반대잖아요. 외교 정책은 완전한 정말 극적인 변화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미국, 일본, 한국 이 동맹 환영했었던 것 이제 깨지고요. 그럼으로써 서방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또 본인들의 여러 외교적인 것을 다시 검토를 해야지 되고 북한과 그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경우에 더 많은 친화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일본과의 관계는 아주 나빠지고 민주당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나 대만 지원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 한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경제. 이 경제에 대해서는요. 이코노미스트가 경제 전문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다지 막대하지는 않았다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 막 코스피도 내리고 2.8% 내리고 이런 적이 있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약해서 불안한 상태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경제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재무장관이라든가 이렇게 뭐 민주당과 함께 다 함께 민주당이 야당이지만 비상경제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은 시위는 시위대로 일상생활은 일상생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그 극심한 혼란은 오래가지는 못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정치적인 혼란이 장기화되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지금까지는 막고 있지만 어떻게 막고 있는 거잖아요. 이자율도 미리 내려놨었고 돈도 풀 수 있는 한 푼다고 하고 정치가 장기화되면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또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하기를 원할 것이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었던 뭐 기업 지배구조 개혁은 뭐 이런 뭐 정체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하나 온갖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와 탄력성을 강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두환 통치 기간 동안 이제 뭐를 겪었었던 그런 이제 지금 앞에 얘기했던 62세의 연금 수혜자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그때는 그분과 남편이요. 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잡혀갈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거리에 나와서 이런 시위라든가 항의 같은 것을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 그때와 지금은 달라서 지금은 뭐 어제도 뉴욕타임스 보니까 아주 젊은이들이 사실은 그 시절을 겪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수십 년 뒤에 태어난 젊은이들도 다 좋다 이겁니다.
민주당이 정말 무리하게 대통령의 예산 하나도 해주지 않고 탄핵만 장관들 하고 해서 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국가의 완전한 비상사태에 쓸 수 있는 계엄령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이 정도는 이제 이 젊은 사람들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시위조차 못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이 민주주의가 좀 진화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화 버전으로 보자면 그 서울의 봄 이건 결국은 만들어질 거다. 속편이 이 윤석열 대통령이 불시착한 그 연출이 아니라 만들어질 텐데 그건 저절로 완성될 것이라고 했네요. Will write itself. 그만큼 아주 너무 그 드라마틱한 요소가 영화보다도 더 드라마틱했고 더 극적이었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기에 적합하고 스스로 그냥 그대로 받아쓰기만 해도 영화가 될 것이다.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였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이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 나라, 한국 식약처 기능성 인증 유한 건강식품과 피부과학 셀리온 화장품을 50%까지 연말 특별 세일 중인 셀리온, 세계 최초 8D와 인공지능의 마사지 체어 디오스를 사이프레스 카후나 본사에서 체험하세요. 카후나 마사지 체어 공동폰입니다. 잠시 뒤에 미국 뉴스인데요. 뉴저지에 살고 계신 분들 요즘 드론 하늘에서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 문제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헬스케어 이걸 이제 다시 계속 에브리데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용의자의 생활은 또 다른 이제 나오면 나올수록 야 이것도 또 소설이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뉴저지에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어떻습니까? 밤하늘에 아직까지는 지금 뭐 백악관이나 국방부가 발표한 것 보면은 그렇게 큰 위험은 아닌 것 같으니까 보셨나요? 드론 뜬 것 오늘 밤이라도 한번 뭐 우연히 보는 거죠. 뭐 그걸 보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고 지금 뉴저지주 하면은 상원 의원 조금 빨리 시작하죠. 앤디 김 최근에 당선된 한인 연방 그쪽 지역에서 세 번째 하원 의원을 했고 상원으로 당선된 앤디 김 의원이나 코리 부커 의원이 유명하잖아요. 뉴저지에서 뭐 민주당 예비선거에도 몇 번 나왔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부에 저 뭔지 모르겠다. 우리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니까 좀 정확한 자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국방부가 어제도 얘기를 했고 백악관도 약간 이럴 때 이제 다운플레이라는 얘기를 하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외국의 소행이 아니다. 또 적의 소행이라는 증거도 없다. 국방부의 그 브리핑입니다. 그렇지만 뭐 그쪽 지역의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정치인들은 이거 아니다. 또 비상사태 선포를 요구한 그런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제가 웃을 일이 아닌데 살짝 웃었네요. 11월 말부터 지금 뭐 그쪽 뉴저지 북부 뭐 이런 지역에서 밤에 드론이 여러 번 나왔는데 그게 소음이 굉장히 특이하대요. 우리가 이제 드론 요즘에 많이 보기 때문에 좀 아는데 소음이 아무튼 좀 다르답니다. 그리고 아주 머리 위로 위험한 상황 같은 그런 정도가 있는데도 도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같이 드론을 띄우는지가 파악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정부에서는 적의 소행이 아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리도 특이할 뿐만이 아니라 크기도 우리가 일반 드론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강 알잖아요. 봐서 또 낮게 떠다니고 하니까. 근데 보통 그 드론보다 굉장히 크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 이제 저수지라든가 열차역 또 뭐 송전선이 있는데 아니면 뭐 군사시설 주변 이런 데를 맴돌고 있는 것이 목격이 됐다는 제보자 증언도 있고 하니까 이게 뭐야. 미국에서 요즘 적하면은 뭐 북한이 드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란? 아니면 드론 하면은 저거 외계인이야?
뭐 아니면 너무나 이제 드론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정말로 세련된 아마추어 경지를 이미 벗어난 드론 취미 하는 사람이 하는 거야? 근데 답을 달라는 얘기예요. 답을 달라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무슨 외국에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음모론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거는 미군이 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지금 연방수사국, 국토안보부 다 비슷한 말이고 백악관은 합법적으로 지금 띄워지는 그런 드론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불안해합니다. 하도 그러니까 앞으로 며칠 동안 뉴저지주가 연방 정부로부터 어떤 그 드론 그 전용 뭐 데이터 같은 것을 이렇게 전달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뭐 드론이 처음에 시작돼서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고 그리고 정부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는 이미 일부 주민들이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지 되겠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거든요. 드론 뒤에 숨겨진 어떤 미스터리 같은 것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그런 이제 뉴저지주도 말하자면 뭐 동호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뉴저지의 미스터리 드론이라는 이런 그 그룹이 페이스북에도 이제 있는데 보니까 32,000명 정도의 회원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 경험을 여러분이 보신 드론의 경험을 주세요. 저희가 해결해 줄게요. 어떤 때는 아마추어가 어떤 단서 같은 것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정도고요. 그래서 음모론은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하냐면 여러분들 생각 안 나세요? 그게 언제였었죠? 바이든 시대에 그때도 겨울이었는데 그때는 지금은 말이지만 초였던 것 같아요. 연초에 뭐 중국 쪽에서 온 그 드론 나중에 뭐 시진핑도 몰랐다고 하고 이게 미국에서 하고 뭐 캐나다까지 가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처음으로 뭐 이게 어떻게 태평양을 넘어서 여기까지 오느냐 하면서 걱정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혼란에 빠졌었던 중국의 뭐 미국은 결국은 뭐 정찰 드론이다라고 하고 또 중국에서는 아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어쩌면 중국에서 누군가가 기업이 뭐 실수로 떠보낸 거야 뭐 이런 그때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걱정을 하는 거고요. 아무튼 뭐 연방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뭐 앤디 김 의원을 포함을 해서 정치인들의 요구에 조금 뭔가를 해준다고 하니까 뉴저지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세요. 일단 뭐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헬스케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미국의 큰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의 CEO들이 우리가 얼굴을 다 알잖아요. 관심이 조금만 있으면 텔레비전에 자주 출연하기도 하고 어떠한 그 이벤트에 출연을 하기도 하고 뭐 회사 웹사이트에 봐도 얼굴이 다 있고 이름도 있고 어떤 경우는 주소도 찾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일 위험한 사람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가 살해되고 나서는 그쪽 헬스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 26살의 용의자가 헬스케어 시스템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 같은 불만을 사회에서 상기를 해서 논의하는 게 포커스였다면 그 목적은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루이지 맨지오네라는 26살의 그 유펜 출신의 아주 부자 가문의 이 상속자이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멤버였던 적이 없답니다.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병을 여러 가지를 앓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허리 수술을 하고 한 그때도 본인이 쓴 것 보면은 블루크로스는 언급이 되지만 블루쉴드인가요? 그렇지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언급되지 않았거든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서 오늘 보니까 뉴욕타임스의 헬스케어의 헬스 그룹이요. 이 큰 그룹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미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이거 조금 고쳐져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멤버가 아니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연례 컨퍼런스가 그쪽 맨하탄의 그 호텔에서 열린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그 CEO라는 것을 알고 지금 살해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랬는가? 미국에서 5번째로 본인이 이제 쓴 글을 보면은 큰 기업이고 결국은 가장 큰 의료 조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 보이고 있고요. 미네소타에 본사가 있고 다국적인 건강보험회사예요. 사실은 뭐 여러 국가들이 투자를 하고 한, 그리고 보험 상품 이름이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인 거고 업텀이라는 브랜드로 건강관리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매출로 하면은 세계에서 매출이 9번째로 큰 회사랍니다. 그리고 이제 포춘 그 500 잡지는 2024년도에 8번째 기업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신청을 하고 그게 이제 뭐 병원에서 의사가 신청을 하겠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뭐 약 같은 거 뭐 해서 이제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거부율이 다른 보험회사보다 지금 2배가 많답니다. 2배가 많아서 3분의 1 정도가 거부된다고 하고 어떤 데이터를 보면은. 그런데 이게 요즘에요. 이것도 또 인공지능이 문제랍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사실은 보험에 대해서 뭔가를 신청을 했을 때 거부하고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요. 전문적인 건강보험 전문가라도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숙고해야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인공지능으로 그냥 띡 해버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의 불만이 쌓이고 건강 여러 가지 그 정책에 대해서 뭔가를 많이 얘기하고 연구하고 카이저 뭐 패밀리 재단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미국 사람들이 한 18%는 뭐 이거 당연히 커버가 될 거야 하는 것을 진료가 그 거부가 된답니다. 27%는 내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보험회사가 어떤 그 보상금을 적게 주고요. 5분의 2 정도는 보험이 너무나 까다롭게 되고 제한이 돼서 그로 인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최근에 이 같은 거부율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건강보험회사가 굉장히 지금 인기가 없고 미국도 다른 부자 나라보다 1인당 의사 수도 적고 의사는요 보통 한 4명당 1명 정도가 연수입이 42만 5천 달러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레지던트에 가면은 연방정부가 또 뭔가를 규제를 많이 해서 더 이상 또 의대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늘어나고 여러 이유로 의사 숫자는 부족하고 등등 이제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아니 보험회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 하는 그 불만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근데 보험회사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순수익은 뭐 6%인가요? 뭐 그 정도라고 하는데 워낙에 많은 사람들을 갖고 있으니까 많이 버는 거지. 그에 비해서 테크 회사는 아마 25% 정도는 될걸요. 아무튼 이래서 보험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막 의견을 얘기를 하고 논쟁을 하고 이런 것은 키워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개혁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실행하는 것보다 말하기가 쉬운 게 바로 그 의료 정책을 바꾸는 것이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 청년 자체는요. 굉장히 자본주의에 대해서 인내심을 잃었고 26살의 용의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족들과도 연결되지 않았던데 나라 지역 이런 일본 산간 지역에서 일본 도시의 그 로봇화 무슨 뭐 섹스토이 이런 건 굉장히 싫어했대요. 싫어했지만 그 하이킹 같은 것을 좋아하고 이 젊은 용의자가 굉장히 뭐 마초적인 것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젊은 남성들이 굉장히 요즘에 좀 억눌리고 있어 이런 것에 대한 그 동조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자체의 그 여러 가지 기계화하는 자동화와 기계화에는 반대를 하지만 그 산악의 하이킹이라든지 새로운 사람과 같이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독서광이래요. 그런 것을 좋아해서 이제 일본에서 머물렀었는데 인간이라는 동물에게는 진화적으로 맞지 않는 곳이 최근에 일본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명상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자신의 목표, 아시아에서 목표 중에 하나가 불교에 대해서 그걸 실천하는 것,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자동화된 그 레스토랑을 무척 싫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 상호작용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이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을 포함해서 출산율이 낮다 하면 경제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연스러운 인간 상호작용의 부족이 출산율을 감소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어쩌면 본인의 건강과도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다른 뭐 13살 때부터 뭐 라임병이라는 것에 걸려서 그리고 뭐 자주 뭐 피로하다던가 또 뭐 이렇게 정신이 몽롱해진다던가 수면장애 뭐 허리에서부터 오는 부작용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일 수도 있고 너무 아팠기 때문에 아파서 무슨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 또 무슨 시각도 뭐
뭐 어떤 그 장애가 있고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고등학교도 수석, 뭐 대학도 아이비리그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산 청년인 겁니다. 근데 이제 연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에게 이 허리 상태 등 때문에 데이트를 하거나 육체적으로 어떤 친밀해지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뭐 내면적으로 성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관계가 없어서 뭐 출산율이 낮다 이렇게 보는 것인지도 모르죠. 이런 아무튼 젊은 사람이 그 나름대로의 철학을 막 가지고 쌓아가는 과정에서 반자본주의 이런 것은 굉장히 그 강해졌다 하는 겁니다. 자기계발서부터요. 뭐 조지 오웰의 1984년까지 뭐 책을 엄청 많이 읽고 그걸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요약을 하고요. 생활에 적용을 해야지 된다. 뭐 이런 것.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성의 추구에 굉장히 이제 지나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건 이제 오늘 뉴욕타임스가 자세히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조지 오웰의 1984년 같은 스토리도 이제는 뭐 참 이것보다 더한 그런 스토리들도 지금 세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지지난주였던가요. 조지 오웰의 1984년 다시 그 읽어봤는데 어렸을 때 읽었을 때랑 또 중간에 읽었을 때랑 또 이렇게 뉴스를 하면서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읽었을 때랑 느낌은 다르던데 아무튼 이런 얘기 있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가끔 한 번씩 나오는 뉴스죠. 연말이 돼서 한번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비상금은 얼마나 있어야지 되고 비상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4명 가운데 1명은 비상금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금은요, 최소한 나의 한 달 생활비의 3개월이다라고 보는 그런 그룹도 있고 12개월은 돼야지 돼. 디스커버 같은 뭐 이런 곳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하면은 뱅크레이트라고 뉴욕에 본사가 있는 소비자 금융 서비스 회사죠. 3개월 정도 뭐 내가 실직할 수도 있고 또 자동차가 고장 날 수도 있고 건강에 위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뱅크레이트이 2024년도 연례 보고서를 내놓은 걸 보니까 미국 성인의 59%가 이렇게 비상금이요. 비상금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불편한데요, 마음이. 뭐 27%가 전혀 없답니다. 비상금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400가 손에 없다. 이 얘기가 이제 이렇게 통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비상금을 조금씩이라도 모으기에 늦은 때는 없다. 이 표현을 오늘 악시오스도 하고 있는데요. 비상금이 만약에 없다 하면 뭐 이 악시오스의 보도에 따르면 크레딧 카드나 융자를 받는다. 제가 이 얘기 읽으면서 이것도 사치지. 비상금이 없는 사람이 크레딧 카드 없을 확률도 높고 융자 받지 못할 확률도 높다. 달러의 달러 이자인 그런 대출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크레딧 카드가 됐건 또 이자율 비싼 대출을 받았건 나중에는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그럼 캐시가 3개월치가 있다. 3개월치 어떻게 마련을 했어요? 어디에 넣나? 세이빙에 넣는 게 뭐 가장 간단하겠죠? 이자가 있는 세이빙. 그러나 요즘은 뭐 데비카드로 이렇게 넣어두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무슨 뭐 미니멈 액수라든가 아니면 뭐 꺼내 쓰는 이런 횟수 같은 것에 제한도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노동 문제, 노동 계약과 관련해서는 항만 노조 편에 서는 듯 보인다. 공화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주목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될 때 자동차 노조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뭐 눈도 안 뜨고 그냥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공화당 다 지지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전통적인 공화당이 아니다 해서 마음에 두지 않고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 전통적인 공화당이 아니다 해서 다른 점이 있기도 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크게 파업을 했지만 지금은 파업은 아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미국 뭐 해양동맹 그리고 미국 항만 근로자협회의 회장 뭐 부회장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나는 자동화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자동화에 대해서 알아야지 될 모든 것을 내가 연구를 해서 다 알아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자동화는 나쁘다. 이 항만 그 근로자들이 이번에 10월 달에
사흘 동안 이제 뭐 파업했다가 다시 부두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 그 새로운 계약을 완전하게 마무리는 못했답니다. 마무리하는 데드라인이 트럼프 그 취임식 닷새 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노조 측의 편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항만 뭐 이런 많은 그 기업에도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외국 자본들이 미국에 와서 다 자동화로 만들고 미국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처우를 해주지 않아 비싼 그 기계를 사서 자동화를 하고 말이야. 부두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돈 쓰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 안 돼. 이렇게 이제 그 노동자 편을 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부 장관도 오레곤주의 로리 차베스 데레모 의원이죠. 이 사람을 전 의원 이번에 선거에서 떨어졌고 선택을 한 것도 친노조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화당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네,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에 초대를 했는데 몇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봅니다. 우선 안전이요. 시진핑은 항상 어느 국가에 갈 때마다 완전히 그 격식을 갖춰준 경호를 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무슨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 이것도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낮은 곳에서 트럼프라는 사람의 그 취임을 축하하면서 관세는 60%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중국이 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강혜신이었습니다.